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나와! 아저씨! 나와서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사실 쿵쾅거리며 내려오는 발소리에 대충 짐작은 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뭔가 따지러 내려올 때는 마치 분노 게이지의 부스터라도 올리려는 듯 엘리베이터로 안 내려오고 꼭 저렇게 계단으로 뛰어서 달려 내려오더라고요. 뭔가 더 씩씩거리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가? 그 심리가 가끔 궁금할 정도로요. 오늘도 어김없이 경비실 문을 두들기는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 쿵쾅거리는 발걸음의 주인공들이었죠. 아니, 무슨 일이시죠? 아니, 아저씨. 이런 데서 일하려면 센스가 필수인데 어쩌면 아저씨는 그렇게 볼 때마다 센스가 없어요? 우리 집이 명절 때면 집 비우고 여행 가는 거 뻔히 아는 양반이 하루 한번 택배 좀 들여다보고 냉장 택배 보관 좀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저 소고기, 저거 한우 1등급, 저 비싼 소고기 다 상했잖아요. 못해도 20만 원어치는 될 텐데 저걸 어쩔 거예요? 택배 기사가 맡기면 하루 정도는 경비실에 보관해드리지만 그 이상은 안 해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게다가 냉장 택배 보관할 장소도 없고요. 특히 고기 같은 건 포장 다 불러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하는데 그걸 저희가 일일이 어떻게 다 합니까? 어머, 이 아저씨 또박또박 말하는 것 좀 봐. 그래서 지금 본인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배상해요, 배상해. 아이, 어거지 부리지 마세요. 본인 택배 간수 못한 걸 왜 제가 배상을...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엄마 옆에 각 잡고 서 있던 덩치가 산만한 20대 아들이 제 뺨을 올려붙인 거였어요. 아이씨, 말 되게 많네. 내 주먹 한 방이면 당장 네 제삿날이야. 얼얼한 뺨을 붙들고 서 있는데 진짜 오만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확 다 뒤집어 엎고 때려칠까 싶은 생각 끝에 한숨과 함께 또 한 번 눌러 참았습니다. 큰 소리 나봐야 여기저기 시끄럽기만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 시선을 끌 테고 그렇게 시선 끄는 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창피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불현듯 딸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제 나이 이제 내후년이면 70입니다. 결혼을 늦게 해서 뒤늦게 낳은 딸 둘이 저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중한 보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게 키우지는 못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다해서 두 아이를 성심성의껏 키웠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일은 지물포 운영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하고 많은 일이 컴퓨터로 대체되어도 전기, 가스 공사, 장판이나 도배는 사람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 덕을 많이 봤죠.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상가 한켠에 가게를 내고 지난 20년간 아파트 내에 있는 집 중 제가 안 가본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제 손이 닿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연수가 오래될수록 보수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집이 많아지면서 정말 이사철에는 잠자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했어요. 아내의 처남, 처남댁, 제 형과 형수까지 들러붙어 거의 가족 사업처럼 일했습니다. 그 덕에 돈은 많이 벌었죠. 재벌들처럼 큰 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진짜 기술 하나, 몸뚱이 하나로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두 딸 각자 하고 싶은 거 시켰고 배우고 싶다는 거 가르쳤어요. 둘 다 어학 연수도 보냈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졸업시켰고 해외여행도 몇 번씩 보내줬습니다. 비록 저와 아내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제주도 한번 다녀온 게 전부였지만 아이들에게만은 최선의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었거든요. 고맙게도 아이들은 그런 제 마음을 잘 알아주었고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착한 아이들로 자라주었습니다.
60이 넘어 이제 더 이상 몸이 힘들어 번쩍번쩍 도배지를 들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을 그만둘 때도 아이들은 앞으로 자기네들이 책임질 테니 저와 아내에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은퇴 후에 바로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아 손주가 생기면 척척 용돈도 주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 목돈도 좀 모았다 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요. 물론 처음에는 딸 둘이 모두 극심히 반대를 했죠. 특히 첫째 딸은 저한테 이런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아빠, 진짜 조금이라도 아빠가 마음고생하게 되면 나 그 사람 머리끄댕이 바로 잡고 싸울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진상들 때문에 늙음하게 아빠 마음고생하는 거 나 못 봐요. 그리고 요즘엔 갑질이 제일 무서운 거 알죠? 누구 하나 아빠한테 갑질하는 거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어오면 그날로 다 박살일 줄 알아요? 제 첫째 딸은 정말 성격이 불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운동을 했고 결혼 전까지는 직업 군인이었거든요. 특히 역도에서 꽤 두각을 나타냈던 학창시절, 다소 왜소한 저랑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오히려 제 딸을 저의 보호자로 볼 정도였어요. 그런 딸이 눈에 힘을 딱 주고 아빠 힘들게 하는 진상이 있으면 자기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 허유 그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일 시작하고 한 1, 2년 정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 앞에서는 전혀 힘든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다는 걸 알게 되면 첫째는 바로 뒤집어 엎을 것 같았고 둘째는 세상 서럽게 울 것 같았거든요. 한 배에서 나와도 아롱이 다롱이라던 옛 어른들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다는 걸 저는 제 딸들을 보며 느낍니다. 첫째가 힘 좋고 우직하고 강단 있는 아들 같은 딸이라면 둘째는 진짜 평생 별명이 들꽃일 정도로 가늘가늘하고 하늘하늘하고 여리여리합니다. 오죽하면 20살이 훨씬 넘었을 때 제가 성까지 붙여서 이름 한번 불렀다고 눈물을 훌쩍이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왜 성까지 붙여서 나 풀네임으로 이름 불러요? 아빠랑 거리감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나 마음이 너무 아파. 심장이 막 콕콕거려. 다시는 나 그렇게 성이랑 붙여서 이름 부르지 말아요. 아셨죠? 난 그냥 평생 아빠한테는 쪼꼬미 귀요미 둘째 엄지공주이고 싶단 말이야. 그 말을 하며 눈물을 뚝뚝 떨구는 여린 아이입니다. 그러니 딸만 둘인데도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는 것처럼 이 장단의 궁떡, 저 장단의 덩기덕, 다채로운 삶을 살았죠. 서로 다른 만큼 저한테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던 아이들이라 저는 동네에서도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유명한 딸바보 아빠였어요. 특히 한 아파트에서 3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오래된 주민들끼리는 가정사를 거의 속속들이 다 알고 지내잖아요. 다른 집 딸들이 자기 아빠한테 저 밥만큼만 자기네들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했을 정도로 저는 딸들이 제 인생의 전부거든요. 뒤늦게 은퇴 후 경비 일을 한 것도 사실 딸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되면 되었지 제 노후로 딸들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고요.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한 건 제가 지물포를 운영하며 한참 현금을 손에 쥐고 좀 굴리던 시절 두 아이가 다 결혼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좀 일찍 결혼을 했고 둘째는 제가 은퇴하기 1년 반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워낙 강하고 자기 주장이 센 첫째는 결혼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딱 날짜까지 정하고 저희한테 통고하듯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저 올해 11월 28일에 결혼해요. 남자친구랑 결혼 얘기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올해 넘기는 건 무의미하다는 결론이었고 내가 원하는 식장이 그날밖에 예약이 안 돼서 일단 예약했어요. 상견례는 다다음 주에 할 거고 예단 예물 다 생략.
집도 저희 둘이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두 분 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솔직히 그때 저랑 아내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딸애가 연애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좀 놀랐죠. 그때도 얼마나 웃겼는데요. 어느 날 딸이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이러더라고요. 아, 나 남자친구 사귀어요. 그런데 그냥 사귀다 헤어질 놈은 아니고 결혼하게 되면 이놈이랑 할 거라 정식으로 교제하기 전에 데려다 인사시킬 테니까 오늘 저녁 두 분 다 집에 계세요. 그렇게 무슨 전쟁 선전포고하듯 선언하고 진짜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 즉 지금의 첫째 사위를 데리고 왔습니다. 헌데 첫 인상이 참 뭐랄까 비 맞아 처량한 강아지 같더라고요. 대체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왜 여기에 끌려왔나? 이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가 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건가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긴장해서 딱 얼어있는 게 눈에 보이길래 슬그머니 베란다로 데리고 나가 말을 걸었죠. 저기, 아니 내 딸이 좀 세지? 네, 오늘도 사실 뭐 벌써 집을 드냐고 했다가 등짝 한 대 맞고 더 맞기 전에 그냥 인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왔어요. 그렇게 첫 만남부터 기가 푹 죽어서 첫째 딸에게 잡혀있던 그 친구가 결국 2년 만에 사위가 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딘지 모르게 가련한 구석이 보였지만 아내는 몹시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아유, 아주 딱이야. 저기 집 애가 불인데 최서방은 물이거든. 불 시키는 데는 물만한 게 없지. 아주 천생연분이야. 사람이 잔잔해. 수더분하고. 난 아주 딱 마음에 들어. 사실 첫째 사위는 늘 제 딸에게 귀죽어 있고 눈치를 좀 보는 것 외에는 참 번듯합니다. 직장도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직장이고 손주들에게는 다정하지만 엄할 때는 엄한 아빠, 저와 제 아내에게는 믿음직한 사위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도 첫째 사위 얘기만 나오면 온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뿌듯해합니다. 문제는 둘째 사위예요. 처음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부터 저희 온 식구가 좀 당황할 정도로 특이한 녀석이었거든요. 좋게 보면 서글서글 낯가리 먹고 부침성이 좋은 거고 한끗 나쁘게 보면 빙충맞게 여기저기 기신거리며 질척거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는 전자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아내는 철저하게 후자로 둘째 사위를 보더라고요. 아내가 한두 번 만나보고 안 그래도 마음 여리고 약한 둘째 딸이 저런 놈 만나서 마음고생할 거라고 결혼을 반대했는데 아이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더 이상 결혼을 반대했다가는 멀쩡한 애 잡겠다 싶어서 결국 아내도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둘째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방에서 울고만 있으니 탈진에 쓰러져 죽을 것 같았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을 한 후 아내의 신경질 불똥은 애먼 저한테 튀었죠. 아니, 당신은 왜 애들한테는 착한 사람 노릇만 하려고 해요? 반대할 때는 딱 잡아 반대도 하고 그래야지. 아니 보아하니 직업도 변변한 거 없이 여기저기 일용직 다니는 것 같던데 저런 걸 어떻게 믿고 살아요? 어허, 사람은 한 면만 보고 모르는 거야. 저렇게 허허실실하는 것 같아도 속이 깊어.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아. 그리고 남의 자식 겉모습만 보고 못 믿을 것 같으면 내 자식이 사람 보는 눈이라도 믿어줘야지. 우리 딸이 연약해 보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위놈이 못 믿어오면 우리 딸이라도 믿어보자고, 응? 아이고, 당신은 그래 속 편해서 좋겠소. 내 속만 이렇게 천불이 나지. 나만 나쁜 사람이야 항상 나만. 그렇게 아내가 확 화를 내며 앵돌아줘도 제가 마음 한구석에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슬그머니 귀뜸해 준 것이 있었거든요.
아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하던 일 잠시 그만두고 다른 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좀 안정되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이상한 일 하는 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 사람이 지금 시작하려는 일 좀 안정되면 그때 인사드리고 당당하게 결혼하자 했는데 내가 하루라도 저 사람 옆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른 거예요. 그렇게 좋아? 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우리 딸? 저 사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빠. 나 회사 근처에서 나 감시하듯 쫓아다니는 스토커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한동안 아빠가 나 대신 데리러 오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했었잖아요. 아이, 기억나지? 그 놈이 언젠가부터 안 나타난다고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나타났어? 아니요. 아빠랑 경찰이랑 다니면서 안 보이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다니기 시작하니까 아예 확 앞을 막아서고 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젠 진짜 끝이다. 나 죽었구나 했는데 그때 나타나서 나 구해주고 그 치안 경찰에 넘긴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나 놀랐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액 맞춰주고 치안 처벌 받을 때까지 증언 다 해주고 계속 나 호위하듯 보호해줬어요. 아이, 그런 일을 왜 아빠한테 말을 안 했어? 걱정하니까 그랬죠. 어쨌건 그러면서 저 사람 알게 됐고 진가를 깨달아서 사귄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 대신 엄마한테는 이 얘기 하지 말아줘요. 엄마 놀라고 생각 많아지고 오히려 복잡해. 그 말을 듣고 다시 둘째 사위를 보니 허허실실한 모습도 어쩐지 내공 있어 보이고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다르게 둘째 사위를 귀하게 제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딸을 다 그렇게 적절한 녀석들 붙여 결혼시키고 사실 더 이상은 골 아플 일 없이 제 일에만 열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아주 큰 오산이었죠. 예전에 제 큰딸이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내가 길게 산 건 아닌데 살아보니까 세상은 넓고 미친 것들은 많더라고요. 아주 다채롭고 창의적이야. 아니, 난 세상에 진상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는데 그 진상들이 다 겹치는 거 없이 각자 개성 있는 진상들이라는 게 더 신기했다니까. 운동으로 들어간 대학. 하지만 부상으로 더 이상 운동을 못하게 되고 한 1년 방황하면서 아이가 카페와 호프,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아마 그때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야 뭐 평생을 고객 응대하며 살아온 데다 콧대 높은 사모님들 어이없는 요구 조건 들어주며 달래며 일하는 게 인생이었으니 그러려니 했는데 아이는 그게 아니었겠죠.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는 진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늘 정도껏 살아. 네가 생각하는 정도 말고 세상이 세운 기준의 정도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성질 죽이고 사는 거. 그게 또 세상 사는 방법 중 하나야. 고개를 저으며 사람들의 징산짓에 설레설레 두 손 두 발 다 든 듯 구는 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내심, 너도 아빠만큼만 겪어봐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지금 나는 누가 봐도 괜찮다. 나는 자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경비 생활 3달 만에 그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게 똑같은 진상도 자기가 처한 입장과 위치에 따라 그 농도와 단계가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똑같은 아나무인 사모님이라도 지물포 사장인 저한테 갑질할 때는 그래도 살짝 꼬리를 마는 게 느껴지곤 했거든요. 왜냐? 저한테 난리 갑질을 해봐야 제가 A씨하고 엉망으로 시공하면 결국 불편한 건 본인이 되니까요.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제대로 안 하면 돈 안 준다 협박해도 어쨌거나 제 손이 닿아서 완성이 되어야
자기도 그 집에서 편하게 살 테니 끝까지 악다구니 먹고 덤벼서 갑질하는 건 몇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경비 일을 하다 보니 그 한계가 사라지는 게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들로서는 저한테 아쉬운 게 없으니 일단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쏟아내고 뒤흔드는 게 일상다반사였어요. 제일 많은 유형은 주차였습니다. 제가 살고 일하는 이 아파트는 준공한 지 올해로 35년째입니다. 당연히 지하 주차장은 없고 지상 주차장도 옛날 차 기준으로 선이 그려져 있어서 폭이 진짜 좁습니다. 요즘 나온 외제차나 SUV 차량은 진짜 종이장 하나 차이로 주차를 해야 할 정도예요. 가끔 진짜 문도 못 열게 주차를 한 후에 뒤트렁크 문 열고 나오는 SUV 차주들도 있었다니까요. 게다가 요즘 보통 한 집에 차 2대인 경우도 많잖아요. 아주 주차 전쟁입니다. 그런데 몇몇 주민들은 자기네들은 급하게 집으로 올라가야 하지 당장 주차할 데는 없지.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 키를 던지듯 주며 주차를 대신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 70이 가까워 온 데다 큰 차 외제차는 몰아본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없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발렛이나 대리주차는 저희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미 차 키를 던지는 사람들한테 그런 설명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대신 차를 옮겨라, 주차해라 하는데 이게 참 곤욕스러웠습니다. 거절하면 욕먹고 하다가 긁기라도 하면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나마 얼마 전 다른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 하나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차 7대를 와장창 박아 큰 사고를 낸 게 신문에 나면서 주민 갑질로 한번 언론을 탄 이후로는 주차 요구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다른 문제가 더 생기기는 했죠. 마치 문제의 총량의 법칙이라도 있는 양 주차를 안 도와줄 거면 다른 거라도 도와라 라는 생각들을 하는지 참 가지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분리수거를 할 쓰레기를 그냥 경비실 앞에 냅다 놓고 가는 경우는 뭐 너무 많아서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더 기막힌 건 급하게 경비를 집으로 불러 올려서 뭔 일이 있나 싶어 올라가면 쓱 쓰레기 봉투를 내미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유, 너무 덥고 힘들어서 나가기가 어려워서요. 애도 너무 울고. 이것 좀 대신 갖다 버려주세요. 그것뿐인가요? 한 번은 경비실에 있는 비상전화가 미친 듯 울려받았더니 동네 주민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 강아지 밥을 안 주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너무 늦게 들어갈 것 같아서요. 비밀번호 1987-18인데 들어가서 밥 좀 주고 똥 좀 치워주실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절했더니 주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인간들이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고 아주 대차게 욕을 하고 종합관리실에 민원까지 넣었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저희한테 그냥 대충 들어주라고 하는 관리실에서도 그 개똥 치우고 밥 좀 주라는 주민의 말은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그런 건 경비 일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글쎄, 그 주민이 개똥을 한 바가지 모아가지고 와서 경비실 창문에 뿌렸다니까요. 서비스 마인드 없는 것들, 이 똥이나 퍼먹어라. 에이, 퇴. 그딴 마인드로 일을 하니까, 응? 여기서 경비나 하고 있지. 결국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패악을 부리던 그 주민은 경찰이 와서 데려갔고 그 자식들이 와서 이사를 시키면서 무마되었습니다.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고 세상에 엄마가 난리쳐서 더 이상 동네에 얼굴 들고 살 수 없어 이사를 하는 건데 저희를 원망하며 역시나 저주를 퍼붓고 가더라고요. 살 만큼 사신 양반들이 그런 식으로 인생 마무리하는 거 끝 안 좋아요. 서로 좀 돌보면서 좋게 좋게 살아야지. 심보를 그따위로 쓰고 어디 말년이 좋은지 두고 봅시다.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날 오죽하면 경비들이 모여 다 같이 회식 비슷한 거라면서 술을 다 마셨다니까요. 정말 진상인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3일 밤낮을 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진상들보다 저를 더 눈치 보게 하고 조심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제 큰 사위의 부모님, 즉 사돈 부부입니다. 우리 큰 사위랑 큰 딸이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제 딸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역도를 했습니다. 딸이 다니던 남녀공학이 운동으로 좀 특화된 곳이었는데 사위는 그 운동 많이 하는 애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공부만 하던 특이한 녀석이었대요. 그 둘이 만난 사연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여느 때처럼 제 딸이 앞장서서 팀을 이끌며 피구를 하고 있었고 제 사위는 운동장 한 구석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디에선가 날아오는 농구공의 사위가 맞아 글쎄 기절을 했다네요. 그걸 운동장에서 운동하던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 유일하게 제 딸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농구공이 사위를 때리고 또르르 굴러가는 바람에 정작 공 날린 녀석은 사위가 그냥 누워 자는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제 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사위를 들쳐 업고 양호실로 뛰고 양호실에서는 내진탕이 왔을 수 있으니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119에 전화를 했는데 성질 급한 딸이 그대로 병원으로 다시 뛰었대요. 결과적으로는 119보다 빠르게 응급실로 옮겼고 덕분에 사위는 무사히 깨어난 거죠. 뒤늦게 쫓아온 사위의 부모님들이 그날부터 제 딸을 아들 살린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우쭈쭈 예뻐해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결혼도 그쪽 집에서 빨리 날 잡아라. 남녀 사이에 그냥 친구가 어딨냐. 이렇게 오래 서로 잘 알았으면 어서 사귀고 날 잡고 한 집에서 살아라. 이렇게 밀어붙인 거래요. 저와 제 아내는 그 모든 얘기를 상견례 날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위 부모님이 조석으로 눈인사하던 동네 사람이라는 것도 그때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짜잔! 놀라셨죠? 저희가 상견례장에서 깜짝 놀라게 하려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거 불편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아유, 그럴 리가요. 저희 딸이 워낙 선머스마 같아서 저희는 사실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는데 무슨 요즘은 여자들이 세상을 휘어잡는 시대예요. 전 우리 아들 부엌일 안 시키고 귀하게 남자는 어쩌고 이렇게 안 키웠어요. 그리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감맥이던가요? 천정부지 오르는 건 그저 땅이죠. 그게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매사 씩씩하고 강다니는 우리 며느리 완전 환영이에요. 자기 남편 패지만 않으면 되죠 뭐. 안 그래요 여보? 허허, 아내 말 맞습니다. 맞지만 않으면 되죠 뭐. 저도 이 사람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세월이 40년인데 차라리 그게 편하다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기센 엄마 아래서 자라서 아마 며느리가 뭐래도 내공 있게 적당히 다 받아줄 겁니다. 하하하. 사돈 부부는 그렇게 허허 웃었지만 사실 저는 속으로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물포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사돈네 집도 제가 도배 장판 화장실 타일 공사를 싹 했거든요. 그때 느낀 것은 안사돈이 사람이 악한 구석은 없는데 진짜 동네 나팔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사실 제 여식이 그 집 아들이랑 친구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둘이 사귀고 좋아 지내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말입니다. 아무래도 딸 친구네 부모님이다 보니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은 그냥 시멘트로 쓱 발라버리는 둥근 수채 구멍 주변을 일부러 타일을 조각내서 예쁘게 장식처럼 붙여줬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제가 티를 낸 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 편하고 좋자고 제 호의로 한 거고
의뢰한 집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안 싸돈 눈썰미가 보통은 넘더라고요. 딱 화장실 공사한 거 둘러보더니 세면대 아래 수채구멍, 그 주변에 해바라기 꽃처럼 둥글게 장식한 타일 조각에 시선을 멈추는 겁니다. 어머머, 우리 사장님 센스 어쩔 거야, 진짜. 아이스 커피 브랜드 있는 걸로 딱 챙겨드렸더니 우리 사장님 커피값 하셨구나? 세상에, 너무 완성도 있고 좋다. 감사해요, 사장님. 커피 산 보람이 있네. 그때 사실 뭔가 쎄하긴 했는데 설마 이게 다른 후폭풍을 몰고 올까 했거든요.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의 쎄한 기분은 무시할 게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는 기존에 공사했던 집들 중 상당수 고객에게 서운하다는 전화를 빗발치게 받았습니다. 사장님, 서운해요. 아니, 커피가 드시고 싶으셨음 그렇다고 하시지. 그걸 그냥 말씀 않고 물만 드시고 저희는 타일 대신 시멘트 바르신 거예요? 아니, 왜 차별해요? 커피 한 잔 그거 얼마나 한다고. 지금이라도 커피 사드릴 테니까 와서 공사 다시 해줘요. 놀랄 정도로 입이 가볍고 소문을 빠르게 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커피 마시며 수채구멍 주변에 타일 오려 붙이는 걸 다 해줬다니까요. 기존에 공사했던 사람들 중에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람들은 가서 해주었죠. 그런 사람이 사돈이 되고 그 사돈이 한 단지에 살고 제가 그 단지에서 경비로 일을 하니 제가 얼마나 매사 만사가 조심스러웠겠습니까? 처음에 경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바깥 사돈과 술 한잔 하면서 미리 말을 했습니다. 사돈, 제가 평생 몸 쓰면서 일하고 돈을 벌다 보니 이 집에 있는 게 감옥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몸을 막 힘들게 쓰는 건 아니면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아파트 경비 일이에요. 물론 사돈이 사는 그 동과는 동떨어진 동에서 일을 하기는 할 텐데 어쨌거나 한 아파트, 한 단지에서 제가 일을 하게 돼서 혹시나 불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진짜 사돈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야 뭐 평생 회사원으로 기계처럼 시키는 일만 하다가 퇴직하고 나니 기술도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건 동네 산책이 전부더라고요. 새삼 취미를 갖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 요즘 산만 다닙니다. 일하실 수 있을 때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만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안사돈 아이고 예, 제 집사람은 제가 알아서 입단속 시키겠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 활발하고 설레발이 심한 사람이라 한번 입 열면 소문이 백리바까지 나긴 하는데 또 입 다물면 바위처럼 무겁습니다. 사돈 일하시는데 방해 안 되게 제가 조용히 시킬게요. 걱정 마십시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제가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래도 오랫동안 이 단지 사시면서 이웃들이랑 다 교류가 깊으신데 혹시 사돈이 경비로 일한다고 하면 민망하실까봐 그러죠. 아이고, 그거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이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희한하게 직업에 귀천의식들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후진국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 절대 의식하지 마시고 사돈은 사돈 인생 사시면 됩니다. 가끔 제가 경비실 놀러 가면 내치지나 마세요. 하하. 바깥 사돈은 고맙게도 제 마음이 편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안사돈도 바깥 사돈에게 단단히 얘기를 들었는지 일절 이웃에게 말하는 것도 없고 어쩌다 단지 안에서 마주쳐도 반갑게 인사만 할 뿐 별다른 말 없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오래된 아파트라 단지가 꽤 넓은 데다 제가 일하고 있는 동과 사돈이 사는 동이 거의 끝과 끝이라
거의 만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소문이라는 건 퍼지는 속도가 화선지에 먹 번지는 것보다 빠르니 저로서는 매사가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입주민들 갑질이 더 그랬어요. 솔직히 성질대로만 했으면 들이박아도 몇 번은 들이박았겠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딸들 얼굴이 어른거리고 그 어른거리는 뒤에 병풍처럼 사돈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백사돈 곽씨 아저씨 진짜 성질 더럽다고 이웃들이 욕을 하면 그걸 듣는 사돈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혹 사돈통에서 아이들 귀에 들어갔을 때 몰아칠 후폭풍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모르겠는데 첫째는 바로 저한테 대거리하고 갑질한 집 찾아가서 문 두드릴 성격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둘째의 사위한테는 가끔 한탄처럼 진상 입주민들 얘기를 저도 모르게 편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둘째 사위가 다른 자식들처럼 펄펄 뛰거나 눈물바람하거나 그러지 않고 반응이 허허실실해서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속상하셨겠네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죠. 자네는 참 사람이 속이 좋은 건지 아니면 감정이 무딘 건지 하긴 그래서 내가 이런 속 얘기를 그래도 할 사람이 있는 거겠지. 아버님, 저는 화 잘 안 내요. 그거 내봐야 나만 손해줘 뭐. 그리고 저 화나면 큰일 나요. 뭐가 큰일이나. 뭐 화나면 앞뒤 안 보고 그래? 그럼요. 아주 장난 없죠. 저 얼마나 무서운데요. 다들 꼼짝 못해요. 아이고 퍽이나. 어딜 가서 사기나 당하고 오지를 말어. 난 자네가 너무 허허실실해서 사람이 착하고 순한 것도 정도가 있는데 싶을 때가 많아. 그래도 야무지게 화를 낼 때는 또 화낼 줄도 알아야 하는데 말이야. 저도 화낼 때는 낸다니까요. 다들 오줌 지려요. 웃으면서 뭉치는 둘째 사이 말이 영 미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성격이라 제가 좀 말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속에서 천불이 터져서 제 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둘째 사위가 속 없는 것 같아도 은근히 입도 무겁고 우직한 면도 없잖아 있어서 제가 말하는 걸 자기 아내인 제 둘째 딸한테도 일절 말을 않더라고요. 대나무 숲으로는 아주 훌륭한 대상이었죠. 그렇게 사사로운 스트레스는 둘째 사위한테 털어놓고 큰 진상은 퇴근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 하는 걸로 털어내곤 했습니다. 정말 진상의 최고봉인 소고기 택배 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걸로 얼추 버틸 수 있었어요. 아무리 진상 개진상이어도 제 몸에 소문을 대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어린 놈이 제 뺨에 손을 댔을 때 진짜 필름 돌아가듯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보아하니 그 어린 놈도 자기 엄마 앞에서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싶어 무리한 건지 살짝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반은 성질머리이고 반은 허세가 섞여 위협하듯 손을 휘둘렀는데 제가 거기에 아주 전통으로 맞고 휘청인 거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자식 뻘 되는 사람들한테 맞고 다닌 거야. 반성하고 앞으로 잘 좀 합시다. 왜 사람 중에 자기가 벌인 일을 수습할 때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A씨 일이 커졌네 하면서 더 크게 일을 벌려 아예 손을 놓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젊은 입주민은 후자인 듯 했습니다. 제 뺨을 때린 걸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달려와 대신 항의를 하자 그 동료한테도 손을 댈 것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덤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이 놓친 애들이 진짜 나란히 관짝에 누워봐야 정신들 차릴 거야? 이 소고기가 얼마짜리인지 봐. 눈이 있으면 보라고. 당신들 월급으로는 평생 가야 한 번을 마음 편하게 먹기 어려운 고기라고. 그걸 당신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다 썩어버리게 되었는데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걸 왜 안 하겠다고 뻗팅겨서 얻어맞기까지 해? 사람을 왜 이렇게 모질게 만들어? 그 와중에 그 엄마라는 사람은 참 더 가관이었어요. 아, 저런 여자니까 아들을 저렇게 키웠구나 싶었을 정도였죠. 아이고, 그만해. 처맞고도 모르면 죽어도 몰라. 저런 인간들이니 이러고 사는 거야. 가자. 안 그래도 네가 요즘 운동 시작해서 고기 좀 좋은 거 먹일까 싶었는데. 에휴. 그리고는 글쎄 상에서 흐물흐물한 데다 냄새까지 고약한 그 핏물 가득한 소고기를 저한테 휙 던지는 거 아닙니까? 뺨 맞고 고기 핏물에 잔뜩 젖은 데다 상한 고기 쓰레기까지 치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동료들은 차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다들 아는 거죠. 이신 점심으로 지금 이럴 때 섣부르게 위로를 하거나 도우면 제가 더 비참한 마음이 들 거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으니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더 편했습니다. 조용히 고기를 주워 봉지에 넣는데 울컥 눈물이 났어요. 이게 참 억울함이 극강에 달하면 비참함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핏물 묻은 옷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 가서 씻고 와야 할지 그런 것들이 다 막막해지더라고요. 오죽하면 사돈집에 가서 슬그머니 신세를 좀 져볼까 싶었다가 동료 옷을 빌려 입고 핏물 묻은 옷은 아내 몰래 세탁소에 맡기고 목욕탕에서 씻고 집으로 들어갈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한 동네다 보니 세탁소에도 소문이 퍼질 것 같고 목욕탕에서도 소문이 날 것 같고 영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숨을 100만 번 내쉬며 마지막 고기 조각을 집어 봉투에 넣었을 때였어요. 누가 황망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둘째의 사위였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이 광경은 진짜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고 더더욱 가족들은 몰랐으면 하고 진짜 간절하게 바랬거든요. 제가 그 진상 모자의 난리 부르스 속에도 잠자코 있었던 건 주민들 중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고 그냥 빨리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둘째 사위한테 이 꼴을 보이게 되었으니 참담하더라고요. 아이, 자네 왔나? 아이, 오늘 온다는 말 없었잖아. 아버님 좋아하시는 오소리 감투가 막 나왔길래 요 앞 순대집에서 순대랑 오소리 감투 사왔죠. 일하러 가다가 막 찐 게 나와서 이것만 드리고 가려고. 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다치신 건 아니죠? 아유, 다치긴. 이 쓰레기 치우다가 그 봉투가 찢어졌는데 거기에 핏 물든 고기가 있었나 봐. 아이, 그게 나한테 쏟아졌네. 네? 아이, 봉투가 대체 어떤 봉투였길래? 사실 저는 사위에게 사실을 좀 숨기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동료가 참지 못하고 오히려 저한테 버럭하면서 사위한테 다 일러바치더라고요. 아이, 쓰레기! 아이고, 그래. 이 쓰레기는 쓰레기였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썩은 고기를 뒤집어 씌워? 뺨 때린 걸로도 부족해서 사람을 저렇게. 어이구. 아, 거 좀 입 좀. 화들짝 놀라 만류했지만 이미 둘째 사위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무서운 목소리, 무서운 얼굴로 성큼성큼 동료 앞으로 걸어가 싸늘하게 묻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맞았어요? 어떤 새끼한테요? 누구한테요? 왜요? 아이고, 말도 마. 아이, 워낙 쌍툭 바가지가 없는 놈이긴 했는데 그 정도일 줄이야. 자네 장인 아주 크게 욕봤어. 아이, 내가 다 손발이 떨리는데 이 본인은 오죽하겠어. 그러면서 동료는 제가 말리는 건 아랑곳 않고 자기가 더 화가 나서
자초지정을 낱낱이 사위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저는 그저 쥐구멍을 찾고 싶었어요. 너무 비참하고 창피해서 앞으로 둘째 사위 얼굴을 두 번 다시 못 볼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둘째 사위의 정말 놀랄 모습을 봤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는 세상에 길길이 열불을 내며 펄펄 뛰는데 마치 사자 갈기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 기세가 아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평소 보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이 사람이 내 사위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몇 호에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아이, 봐서 뭐하게. 그냥 넘어가. 응? 넘어가긴 뭘 넘어가요.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건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거기 외에는 사람은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아이, 사람을 때릴 수 있는 데가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권투나 격투기 하는 링 위에서 합법적으로 겨루는 거요. 그거 외에 장소에서 사람 때리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놈, 제가 가만 안 둡니다. 반드시 아버님 앞에 무릎 꿇릴 거예요. 아이, 몇 호냐니까요. 저는 눈빛으로 동료한테 절대 말해주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그 입주민이 거만하게 차키 휘휘 휘두르며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 동료가 사위한테 턱짓으로 저 사람이란 걸 알려주었고 그 사인을 알아챈 사위는 만류하는 제 손을 뿌리치고 입주민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어이, 거기! 저는 둘째 사위 목소리가 그렇게 크고 우렁찬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아파트 단지가 쩌렁쩌렁 울리는 게 큰 목소리의 그 입주민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더라고요. 속으로 사실 아유, 난리 났다. 이제 어쩌나 싶었던 그때였어요. 어? 아이, 사번님! 너이고, 너였어? 그 건방지고 싸가지 바갈탱이 재수 똥덩어리 입주민이? 네?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 이 자식, 오늘 수련은 정신 수련이야. 어른 공경 안 된 개 베이비한테 힘쓰는 거 가르쳐봐야 범죄자 양성밖에 더 돼? 너 이리 와. 오늘 아주 처음부터 조진다 너. 놀랄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서 팔 근육 자랑하며 기세 등등 힘쓰고 손 휘둘러대던 그 젊은 입주민이 둘째 사위 앞에서는 마치 유치원생처럼 잔뜩 기죽어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머뭇거리더라고요. 게다가 둘째 사위가 버럭하며 뒤통수를 휘갈겼는데도 반항은커녕 찍소리 하나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 멍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사위가 그 입주민을 바로 무릎 꿇게 해서 제 앞으로 질질 끌고 오더라고요. 너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해. 네? 아이, 사번님 아버지요? 이제 알겠냐? 네가 왜 오늘 나한테 가차없이 쳐맞아야 하는지. 일단 각오하고 제대로 된 사과는 네놈 정신교육 끝나고 그때 하는 걸로 하되 지금은 일단 빌어. 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크게 목소리 그따위로밖에 못 내? 아주 성대를 뽑아줘? 어? 에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제 동료도 이게 대체 뭔 상황인가 싶어 얼떨떨 하더라고요. 둘째 사위는 그 입주민의 귀를 쭉 당겨 일으키더니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꾸벅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저랑 같이 가시죠. 어차피 옷도 빠셔야 하고 몸도 씻으셔야 하는데 이 집은 좀 불편하시잖아요. 저랑 같이 가셔서 옷이랑 몸도 재정비 좀 하시고 사과도 제대로 받으셔야죠. 그 말에 동료는 자기가 남은 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어서 따라가라고 제 등을 떠밀더라고요. 그렇게 얼떨떨한 상태로 사위를 따라간 곳에서 저는 진짜 놀랄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사는 아파트 건너편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아주 거대하게 들어섰거든요. 그 아파트에 딸려있는 상가 건물 지하로 들어가더라고요. 한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의 체육관이었어요. 그런데
체육관 들어가는 입구에 세상에 제 사위의 이름이 있는 메달이며 트로피가 즐비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사위가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걸고 찍은 사진들도 열 몇 장이 액자로 만들어져 걸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양 챔피언? 아이 자네가... 죄송해요. 제가 연애 시작할 때가 하필 격투기 선수 은퇴할 때랑 맞물려서요. 전직 격투기 선수예요. 하고 인사하기가 애매하고 그렇다고 어른들한테 격투기를 설명하기도 애매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이 그렇다고 여태 그냥 일 준비 중이라고 한 거야. 나랑 애 엄마는 자네가 이 생백수인 줄 알았다. 그 백수 사이도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감사했죠. 사실 후배들이랑 같이 도장 차리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백수 생활이 좀 길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 도장을 운영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아는 거고? 제가 이 도장 관장이고요. 저 인간은 격투기 선수 하겠다고 이제 막 대회 한번 나가본 게 전부인 신입이에요. 뭐 군대로 따지면 전 무궁화 달았고 저 친구는 신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설명을 듣고 한 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왜 그 기세 등등 건방이 하늘을 뚫던 입주민이 꼬리 말고 깨갱하는 동네 똥개처럼 제 사이 앞에서 벌벌 기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몸을 쓰는 운동인데다 격하잖아요. 격투기는 사실상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 목숨도 뺏을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그걸 운동처럼 조절할 뿐이지. 그래서 그 어떤 분야보다 예의범절 사람 대하는 거, 힘 함부로 쓰지 않는 거, 거기에 위계 질서 아주 중요하게 따져요. 그렇다고 뭐 똥기강 잡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선후배 확실해야 끌어줄 건 끌어주고 혼낼 건 혼내고 뭐 여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저놈한테 그 룰을 아주 제대로 알려주려고요. 그러면서 사위는 저한테 체육관에 마련되어 있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체육관에 세탁시설도 있으니 자기가 1시간이면 옷 다 빨아서 말릴 수 있다면서요. 사위 말대로 저는 샤워를 하고 체육관 한쪽에 마련된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앞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위를 기준점으로 해서 10명 되는 운동선수들이 쭉 줄을 서더라고요. 그리고는 링 위에 곧 울 것처럼 올라가 있는 그 입주민과 차례대로 스파링을 시작했습니다. 즉, 입주민 대 체육관 안에 있던 10명이 넘는 선배들의 1대1 대결이 펼쳐진 거죠. 야, 그거 참 볼만하대요. 그 입주민은 하늘 같은 선배들이 서슬이 무서워서 뭐라 말도 못하고 신나게 두들겨 맞고 다시 일어나서 또 두들겨 맞고를 반복했어요. 자그마치 1시간이나 말이죠. 마지막 상대는 사위였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사위는 그 입주민이 휘청이며 휘두르는 주먹을 툭툭 쳐내다가 마지막에 한 방 뺨을 향해 주먹 한 번 날리는 걸로 끝냈습니다. 툭 입주민이 바닥으로 쓰러지는데 아유, 속에 얹혀있던 체증이 그냥 싹 다 내려가더라고요. 스파링을 핑계로 한 정신교육 후 그 입주민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진심으로 울먹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 저는 둘째 사이와 함께 순댓집에서 소주를 잔뜩 먹고 신나게 취해 집으로 들어갔어요. 술 취한 저도 꼴 보기 싫은데 그런 저와 함께 둘째 사이가 들어오니 제 안에 눈이 또 세모가 되었죠. 아니 자네는 요즘도 일 안 하고 그냥 백수처럼 지내나? 이 평일에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자네 장인이 이렇게 떡이 되게 마신 거면 일은 저녁부터 먹었다는 건데 어휴 대체 뭐하고 다니길래? 당신 앞으로 우리 둘째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얘가 보물이야 보물. 오늘 얘 아니었으면 나 복장 터져 죽었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사이가 아니지.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너 내 아들이야. 나의 한과 서러움을 씻어준 주먹왕 아들. 이 자식 이리로 와. 아버지 품에 안겨라. 제가 술에 취해 아내를 나무라며 둘째 사이를 안고 어와둥둥 쓰담쓰담하자
술김에도 아내가 황당해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뒤늦게 자기 남편 데리고 온 둘째는 사위한테 자초지종을 들은 듯 눈이 벌게서 달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올라오기 전 경비실 동료에게 모든 얘기를 듣고 왔더라고요. 머뭇거리다가 제가 쓰러져 잠든 후에 아마 아내에게 모든 얘기를 다 했던 모양이에요. 다음날 제가 깨질 듯한 머리를 하고 일어났는데 눈이 퉁퉁 부은 아내가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우리 둘째 사위 업고 다닐 거예요. 당신 그렇게 힘든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이참에 그냥 그만둬요. 내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싹퉁바가지 없는 것들한테 당하고 사는 건 몰랐네. 미안해요. 내가 미처 몰랐어. 아내는 그렇게 저를 붙들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리고는 술국을 거하게 끓여 놓아주고는 장을 보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 무슨 장을 봐. 그저께 장 잔뜩 봤는데 또 뭐 살 게 있어? 둘째 사위가 운동하는데 고기 좀 먹여야 하지 않겠어요? 사골 끓이고 불고기 재서 좀 갖다 주려고. 안 그래도 둘째가 양념게장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한 번을 못 해줬잖아. 지금 딱 알든 암꽃게 나올 철인데 꽃게 한 30마리 사다가 내가 양념게장도 해줘야겠어. 사람이 제대로 먹어야 힘도 제대로 쓰지. 아이고, 당신이 언제부터 둘째 사위 챙겼다고? 시끄러워요. 어젯밤부터 챙기기 시작했어요. 됐어요? 민망한 듯 훅 저한테 말 한마디 지르고 나간 아내는 진짜 둘째 사위가 좋아하는 것들을 듬뿍 싸다가 하루 종일 음식을 해서 저녁에 집으로 둘째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내내 고기 놓아주고 게장살 발라주면서 그렇게 손을 쓰다듬더라고요. 내가 이 귀한 사람을 몰라봤어. 자네도 참 자기 홍보를 좀 하지 그랬어. 미안하네. 내가 겉만 보고 속을 못 보는 바보였어. 눈이 멀었다고. 어머님도 참 괜찮습니다. 저도 잘한 거 없죠 뭐. 진작에 말씀드릴걸. 전날 불된 독걸비처럼 펄펄 뛰던 둘째 사이는 또 간데 없고 저희한테 익숙한 허허실실 사이만 남았더라고요. 달라진 건 예전과는 달리 꿀 떨어지는 눈으로 사이를 보는 제 아내의 태도뿐이었죠. 그날 이후 아파트에는 저와 제 사위 그리고 그 입주민에 대한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아마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 말이 많았나 봐요. 아마 입주민 중 누군가가 대자보처럼 각 동 엘리베이터에 경비 아저씨들에게 무리한 요구 예의 없는 갑질, 진짜 창피하다고 써서 붙인 모양이죠. 그동안 갑질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좀 깨갱하며 기가 죽었고 고맙게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신세진 것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다고 일부러 말도 걸고 사과도 하더라고요. 같은 단지에 사는 사돈들도 뒤늦게 사건을 알고 황망해하며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고 펄펄 뛰면서 저를 위로했고요.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모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집을 시세보다 싸게 내놓고 이사를 갔습니다. 둘째 사이 말에 의하면 도장은 1년을 끊어놔서 다니기는 한다는데 잔뜩 기가 죽어서 고개 푹 숙이고 훈련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닥도 좁다면 좁은 바닥이라 인성 쓰레기라고 소문나면 사실 시합도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 자중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는 것밖에 답이 없죠. 인가응 뭐 업보예요 아버님. 그리고 저는 꼭 그 사건 때문은 아니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의 만류로 아파트 경비를 그만두었어요. 첫째 딸이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경비를 그만두지 않으면 저한테 고기 던진 그 입주자를 한강에 거꾸로 매달겠다고 펄펄 뛰어서 그러겠노라 그만두겠노나 했죠. 진짜 한다면 하는 아이니까요. 하지만 경비를 그만두고 노는 건 아닙니다. 제가 스카웃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제 둘째 사위가 체육관 관리인으로 저를 채용했어요. 저희야 그런 쪽에 문외한이라 몰랐는데 둘째 사위가 전성기 때는
꽤 유명한 선수였더라고요. 게다가 후배들에게 평판도 좋아서 체육관에 선수들이 운동하려고 몰리고 선수들이 몰리니 선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덩달아 몰려서 복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사위가 관리하면서 운동 지도까지 하기는 어렵고 샤워실 청소 몇 빨래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기 힘드니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또 짐을 포함해서 인테리어나 보수 쪽은 전문이고 경비 일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공간 관리도 기막히게 익히지 않았습니까? 잘 할 수 있는 일인데다 사위 부탁이니 하겠노라 했죠. 급여도 경비 일할 때보다 많고 마음도 편해서 아주 요즘 살맛이 납니다. 물론 사위가 돈을 잘 버니 둘째 딸도 행복해하고요. 요즘 같으면 사는 게 즐거워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